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밤 9시입니다. 올해 처음 펄밤이네요. 아니, 작년에 카운트다운 하고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9일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이상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일주일에 2번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해 첫 방송부터 굉장히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연을 또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들으시지요. 첫 곡은 이문세의 조조 할인입니다. 이문세의 조조 할인이었습니다. 가요 톱10 96년 11월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연속 3주 1위를 했던 노래입니다. 저도 참 즐겨 불렀었는데요. 사실 저는 조조 할인보다는 심야에서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파주 살 때 저기 출판단지에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요. 시너스라는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메가박스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심야 영화 보러 가면은 거의 혼자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한두 명? 그렇게 보는 게 참 낙이었는데 조조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제가 겪었던 소개팅 썰이에요. 25살의 저는 외로운 마음에 첫 소개팅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친구의 말로는 건너서 아는 직장 동료고 과학, 고등학교, 공대, 엔지니어 테크를 탄 전형적인 남초마을 모태솔로라고 하였습니다. 소개팅도 처음인 내향형의 샤이보이라고 하더라고요. 26살 모태솔로라. 뭐랄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밀당 같은 감정 소비적인 놀이를 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심지어 수줍은 모습이 매력적인 샤이보니라니? 군침이 싹. 카톡으로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상대방의 젠틀하고 수줍어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제일 최근에 찍은 사진이 뭐예요? 라는 재치 있는 질문을 던졌고 상대방은 정유공장 화학 폐기물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황한 제 질문에 그는 맞춰보세요. 힌트는 원소 주기율표 16쪽 비금속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에바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만날 식당을 정하기로 했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식당에서 뵙죠? 라고 저는 박력 있게 리드했습니다. 상대방은 닭발을 제일 좋아한다며 저희는 닭발집에서 보기로 하였습니다. 무친, 저는 닭발을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파민에 미쳐있던 저는 닭발집에서 그를 만났고 그는 하얗고 날카로운 눈매, 갈색의 눈동자와 머리카락, 숨겨져 있던 원석이었습니다. 오 예! 속으로 환호를 지르며 저는 먹지도 않는 닭발을 앞에 두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꺼낸 대화 주제는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만약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범죄자의 정신을 가두어 옥살이를 시킨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미로운 주제죠? 다만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이성에게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닭발을 앞에 두고 저는 상대의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나름 즐거운 대화를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집에 가서 김치찜이나 퍼먹고 싶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리번거리던 그는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얻어먹으려고 만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저는 대학원생으로 대기업 직장인이었던 그와 소득 차이가 5배는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닭발 거의 먹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며 다음에 밥 사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까똑이 울렸고
그는 저에게 카카오페이로 닭발값을 송금하였습니다. 커피까지 사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그 옆에 있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저는 커피를 샀고 그는 테이크아웃이요? 라고 말하며 물론 커피값도 송금을 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라는 카톡과 함께 다음날 연락 두절. 저는 개빡쳤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땡땡 학번 펄떡님 남자친구 있나요? 라는 글로 학교 대나무 숲을 몇 번 장식했던 예쁜이였습니다. 저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부들거렸고 이틀 뒤 고기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기필코 이번엔 내가 꼬신다라는 다짐을 하고 다시 만난 비범했던 소개팅남은 현재 5년째 뜨거운 연애 중입니다. 망한 소개팅 사연, 그러나 안 망한 사랑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첫 소개팅 날 만난 사람과 동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정이 많고 저를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진짜로 지갑을 안 들고 왔던 거 맞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로 지갑을 차에 두고 왔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던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눈인사로 나가시죠 라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제 다크서클이 너무 진해서 체력 보충 겸 고기나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 일이 정리된 뒤에 연락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썸 탈 때 제가 그에게 좋아한다고 추천했던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가사의 커티스 워터스의 스터닝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비범한 분이시군요, 정말. 자,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커티스 워터스의 스터닝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잡일을 할 때마다 쭈디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낙인 대학원생 펄떡이입니다. 저의 실험실에는 쿼카를 닮은 항상 웃고 다니는 대학원생들 중에 정말 흔치 않은 귀여운 외모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따뜻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로 흔쾌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항상 맛있는 요리를 하면 실험실 동료들을 초대하는 사람 좋아하는 골든 리트리버 같은 친구입니다. 다만 이 친구는 가끔 교수님과 1대1로 진행하는 미팅을 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괴랄한 행동을 하여 모두를 당황시키곤 합니다. 저희 교수님은 정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이러한 교수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1대1 미팅 시간은 대부분 좋지 않은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이 친구는 전날 밤을 새며 미팅을 준비하느라 씻지 못한 채 교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입냄새가 날 것 같아서 자일리톨 2알을 입에 급하게 넣으며 교수님 오피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껌을 씹는 것을 들키면 주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입 천장에 껌을 붙이고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상쾌한 자일리톨의 향, 이와 대비되는 꾀죄죄한 모습에 교수님은 괴리감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무의식적으로 껌을 씹었는지 교수님께서는 야, 너 지금 껌 씹니? 의구심을 가진 채 여쭈어보셨고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당장 뱉어! 하는 불호령에 친구는 껌을 삼켰습니다. 친구 말로는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가지러 나가면 미팅이 중간에 끊길까봐 그냥 삼켰대요. 뱉으라니까! 교수님의 불호령에 친구는 입을 열어 보였습니다. 자랑스럽게 입속을 보였고 어처구니가 없어서인지 교수님께 혼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수님 멱살 잡은 이야기, 전화를 받지 않는 교수님에게 부재중 전화 12통 남긴 이야기 등 이따금씩 들려오는 괴랄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입니다. 무슨 괴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쭈디께서 제목 붙여주시면 친구에게 감사히 전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목은 교수님 담당 일진으로 할까요? 또 사연 나중에 또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 교수님하고 괴인분 사연 정리되면은 또 올려주십시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쌉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최근 눈이 엄청나게 내렸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있어서 맑은 하늘만 봤습니다만 뉴스에서 펑펑 내리는 눈과 시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눈을 치우는 미풍양속을 보고 있자니 과거에 눈 내리던 날의 일화가 떠올라 사연 보내봅니다. 10년 하고도 조금 더 전,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한반도의 호랑이 엉뜨인 부산에도 눈이 크게 내리곤 했더랬죠. 그날도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쌓인 눈이란 걸 생애 두 번째로 보던 중학생의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본 새하얀 세상이 신기하기도 설레이기도 하여 이른 등교를 준비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발자국이랑 눈천사도 만들고 눈사람도 만들 생각으로요. 설레는 마음에 훈련병이라도 된 것 마냥 5분 만에 샤워와 환복을 끝내고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1cm의 눈으로도 교통이 마비되는 신비한 도시 부산답게 차들은 다니지 않았고 학교까지는 걸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운동화로 파고든 눈 때문에 발이 얼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저는 신난 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학교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났습니다. 발이 연 게 문제였냐고요? 물론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의 위치였습니다. 교과에 전기 받는 산 하나 정도는 넣는 게 국룰이라는 나라답게 제 학교도 높은 고도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가까워질수록 그 경사가 가팔라졌었는데 차의 통행을 위해서인지 계단도 없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굣길은 이미 미끄럼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또 학교와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높아지는 탓에 학교에 근접할수록 마찰 계수는 내려가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른들이 왜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면 혼냈는지 이해 가더군요. 저만의 작은 네베레스트에서 수없이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DNA 속에 잠들어 있던 기술, 사족 보행을 꺼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발로 기어 올라가 보니 눈길에는 확실히 사륜구동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 손발과 존엄성을 희생하며 겨우 도달한 학교에는 다친 교문과 선생님 한 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 오늘 휴교라고 문자 보냈는데 왜 왔냐? 얼른 집에 가라! 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제가 본 쌉손에는 바로 휴교 문자를 보지 못한 채 집을 나선 것입니다. 조금만 덜 들떴더라면, 원래 등교 시간에 출발했더라면, 휴대폰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돌아갈 땐 빠르고 신나게 내려갔습니다. 고생은 고생이고 휴교 플러스 눈이라 금방 신나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사진도 찍고 눈사람도 작게나마 만들며 재밌게 보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청곡은 양현 양하의 학교를 안 갔어입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이 노래. 자, 학교를 안 갔어. 듣겠습니다. 양현 양하의 학교를 안 갔어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불킥 사연입니다. 때는 2024년 10월, 저는 난생 처음 서울로 상경한 촌놈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광화문의 한 편의점에서 김밥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은 외국인 관광객의 단골 코스여서 그런지 그날도 여지없이 편의점 밖에서 테이블에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있더군요. 저도 밖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불닭볶음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자 국물을 버리는데 편의점 안이 아니라 도로 옆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편의점 안에는 국물 쓰레기통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버리잖아요. 저 외국인들은 잘 몰랐나 보네. 내가 알려줘야지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바디랭귀지로 국물은 안에 버리는 거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분들은 당황하시더니 제 말을 대충 이해하는 것 같았고 저는 보여줄게 하며 다 먹은 컵라면을 들고 버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안에는 국물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여긴 국물 쓰레기통 없어요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버릴지 어둥대는 나를 보고는 사장님은 제 손에 있던 컵라면을 가져가서 편의점 앞 도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아는 척했던 제 모습과 제스처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보이지 않는 반대편으로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평소에 소심했던 성격 탓인지 며칠 동안 이불킥을 했습니다. 펄 아저씨에게 털어놓고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이, 왜 아는 척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인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사연은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사건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졸업 전시를 앞둔 바쁜 미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남친이 저와 친하던 언니와 바람이 나서 환승 이별을 당한 후 매일 술과 분노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 어떤 곳에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가 난다면 화가 나지 않을 때까지 걸어라. 그리고 화가 멈추면 다시 돌아오며 마음을 가다듬고 반성하라. 실제 있는 풍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작정 분노에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축사에서 날 법한 소똥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도로에 차도 적어지고 인적도 없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는 자취방이 있었던 태릉 입구에서 시작해 별내에까지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냥 여자 혼자 밤길을 뛰어서요. 무친. 그 후에는 홈트를 하자라는 생각에 무리해서 홈트를 하다가 기절도 해보았습니다. 당시 같이 살던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방 밖으로 나와 보니 누나가 바닥에 추하게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 하필 얼굴로 넘어지는 바람에 한동안 퉁퉁 부은 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기에 위로가 된 건 언제나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털보라는 친구가 가장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털보는 2살 연상의 남사친으로 미술을 전공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저의 이별 과정을 전부 알고 있었기에 제 분노를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털보는 이성이라기보다는 똑똑하고 말 잘하고 웃기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기도 많다 보니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털보가 오빠라는 호칭을 싫어했기에 너나들이 하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졸전 설치 때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자 털보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제 잘못으로 털보의 비싼 패딩에 유화 물감이 잔뜩 묻어도 화 한 번 안 내고 웃으며 도와주기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주변의 행실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동기 오빠가 저에게 헛소리를 한 일화를 털어놓자 털보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니, 지 패딩이 망가졌을 때는 신경을 안 쓰다가 이런 일에 화를 낸다고? 저는 내심 놀랐지만 생각보다 날 아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전을 무사히 마쳤고 대학교 졸업과 이사까지 인생의 한 챕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코로나도 점차 풀리던 시기였기에 점점 털보와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어느새 털보는 춥겠다며 패딩 지퍼를 올려주고 목도리를 메어주고 장갑을 사주는 등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설마 털보가 나를 좋아하나? 저는 어색하고 헷갈리지만 싫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겨울을 지나 봄이 왔고 의심 한 번 없던 친구들의 수상한 시선이 느껴질 무렵 스스로도 대체 이게 무슨 관계지? 싶었고 용기를 내서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약속을 잡고 만난 밥을 입에 넣는 순간 털보야, 넌 왜 나한테 사귀자고 안 해? 라고 물어보았고 털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너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지금 나에게는 작업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타이밍에 시간을 달라니 저는 화가 나서 알았다고 한 뒤 평소처럼 하던 연락도 하지 않고 속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털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보자고요. 털보는 지난번엔 미안했다고 자기가 잘할 테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고 저는 어디 두고 보자는 말을 대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친구 같은 커플로 지낸 지 곧 4년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니, 이상하다 오늘. 왜 다 성공했지? 어쩌다 반려묘도 생겨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로 처음 느끼는 든든한 안정감과 행복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천천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다가 기절해서 넘어지던 날, 집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비웃던 제 동생도 털보와 친해져서 처남매형이라고 부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2018년쯤 침착맨과 주퍼를 알려준 것도 털보였고, 요즘도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며 같이 펄밤을 들어요. 또 게임을 모르던 저에게 디아블로를 가르쳐 주어 쉬는 날이면 디아4를 켜고 똥꼬 찌르기를 외치며 즐기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저희 결혼식의 축가로 희망하는 노래인 스티비 원더의 As였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무슨 기술이지? 똥꼬 찌르기가? 혹시 제가 했던 건가요? 디아블로 할 때 제가 똥꼬 찌르기 막 그랬나요? 천박하게 또? 죄송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떡펄떡님. 저는 26살 직딩 펄순이입니다. 작년에 동생이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일본이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집돌이 홈키퍼 동생이 어딜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처음이라서 저는 동생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스케줄에 숙소 3군데를 도는 미친 스케줄을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입니다. 참고로 일본 지하철에는 계단이 정말 많답니다. 아무튼 저는 온천이라면 환장을 하는 능이백숙 소녀였기에 둘째 날에는 성수기에 몇 안 남은 호텔을 아득바득 찾아서 노천탕이 있는 료칸을 예약했어요. 그 호텔은 작지만 있을 건 다 있고 운치도 있어서 정말 마음에 쏙 들었죠. 유카타를 입고 게다를 신고 옥상에 있는 노천탕에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뜨끈한 물에 몸을 지질 생각에 웃음이 비죽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정보다 조금 일찍 숙소에 입실했어요. 저녁 6시쯤 목욕탕은 한산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야외 노천탕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뿌작뿌작 빨판 소리를 내며 야외 노천탕으로 걸어가 몸을 맡겼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 두 분께서 일본어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라디오 삼아 눈을 지그시 감고 찬바람과 뜨신 물에 묻힌 조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거지.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나나코상?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다른 할머니를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답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반쯤 잠들어 있던 저는 이상한 느낌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 눈앞에 보인 건 뜬 눈으로 굳어버린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는데 다시 보니 말씀 도중 그대로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저는 그것도 타국에서 알몸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옆에 계시던 다른 할머님이 저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본어 지식이 짧았던 저는 하이! 조또마떼 구다사이! 이를 연신히 외치며 무작정 욕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목욕탕에는 그 사이 다들 밖으로 나갔는지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대충 가운만 걸치고 머리에는 물이 뚝뚝 흐르는 채로 대기실로 나가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족, 연인 단위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한 여유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여유를 깰 자신이 없어 0.1초 고민 끝에 객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개 많이 탔습니다. 다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1층 프론트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그것까진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객실로 뛰어들어가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파파고에 목욕탕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를 번역해 전화로 더듬더듬 읽어 나갔습니다. 아노 센토오데 히토가 타오 레마시타. 전화를 끊고 그렇게 한시름을 놓은 저는 잠시 현타가 와 멍을 때리다 위에 계신 할머니가 걱정되어 다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뭘까요? 아까 할머니 두 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하호호 웃으시며 옷을 다 입고 저를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덜 된 저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노천탕에는 아까와는 달리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좀 전에 나나코 할머니의 공허한 눈동자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진정도 할 겸 다시 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커튼을 걷고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안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좀 전에 프론트로 전화한 사람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너스의 탄생을 연상케 하는 자세로 욕탕에서 수줍게 걸어나와 그 직원분께 걸어갔습니다. 욕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그 직원분께 집중되었습니다. 유니폼을 다 챙겨 입은 말끔한 직원분과 펄디의 머리처럼 어딘가 허전한 저와의 이 대비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그 할머니께서는 이미 멀쩡히 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제 장난 전화를 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묻힌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겐 도움을 줄 친구도 핸드폰도 번역기도 종이와 펜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끔 감고 알 궁둥이로 외쳤습니다. 히또가 디스어피어. 욕탕에 저의 하찮은 한마디가 메아리 쳤습니다. 몸짓을 섞어 다시 설명하려던 찰나 직원은 알아들었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후끈했던 실내 온도가 순식간에 2도는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는 기분도 요상하고 찜찜한 마음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와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뿔싸! 프론트에 전화를 걸 때 키를 객실 안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남동생이 목욕을 마칠 때까지 저는 무려 1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끼가 가득한 펄순이가 된 저는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옥상을 찾아가 끝내주는 목욕 풀코스를 때리고 정화되었답니다. 신청곡은 레드벨벳의 환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뜨끈한 2025년 되생용잉. 우리 쭈펄님이랑 펄떡이님들 새해 복 제일 많이 받아물어!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그 할머니 왜 그랬대요? 아니 그 기절하신 분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도 그 도움 요청하신 분은 그 해결됐으면은 고맙다고 저기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냐. 이상하다. 사람 바보 만들어버렸네. 그래도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알궁둥이로 외친 히또가 디스어피어. 자, 레드벨벳의 환생 틀어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의 환생이었습니다. 윤종신의 환생을 리메이크한 곡이군요. 저의 결혼식 축가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지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항상 회사 출근길과 퇴근길 운전대를 잡으며 쭈디의 사연을 들으며 신나게 달리는 20대 펄순이입니다. 저의 사연은 바로 상여자 사연입니다. 바야흐로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 10월의 중간고사를 일주일 남긴 주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는 걸 느꼈지만 환절기라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실제로도 아픔에 굉장히 무딘 성격이라서 약을 때려 넣고는 낫겠지 하고 그때 당시 남자친구랑 룰루랄라 하며 돌아다녔죠. 그리고 다시 월요일 수업날 너무 아픈 겁니다. 어라 이상하다. 아픈데 계속 움직여서일까? 라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저를 보고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비타민 주사 한 대 맞으면 나을 거라 하여서 한 대 5만 원이 넘는 비타민 주사도 맞고 수액도 맞았더랬지요. 그러나 열이 일주일 동안 내려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에 목숨을 걸었던 전 너무 피곤하고 심지어 얼굴에 열꽃이 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을 다 치르고는 장렬하게 뻗고 말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대형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무슨 감기 몸살로 대형 병원에 입원을 해. 말도 안 돼. 너무 쪽팔려. 하며 안 가려고 했으나 기숙사에서 살던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나머지 계속해서 권유를 하셨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야,
너무 쪽팔리니까 같이 가줘라 하고 대학병원에 같이 들어갔더랬죠. 응급실 원무과 담당 분께 가서 저 혹시 감기로도 입원이 가능하나요? 하니 굉장히 어이없는 표정을 하시고는 감기로는 입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활짝 웃으며 그쵸, 감기로는 안 되는 거죠 라고 하니 피검사라도 받고 가세요 라고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약 2시간 뒤 수액을 맞고 있던 저에게 교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간 수치가 일반보다 9배가 나쁩니다. 집에 못 가시고요. 바로 입원 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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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당일 11시에 입원 절차를 받고 4인실로 배정받아서 그 이후로부터는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MRI, CT, 각종 피검사에 독감검사, 심지어는 산부인과 검사까지. 알고 보니 대학병원을 간 그날도 열이 40도가량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모든 검사를 받아도 이상 없음이 나오고, 담당 교수님께서는 4학년 여대생인 저에게 혹시 중동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산에 누워있던 적 없어요?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 6월 달에 도쿄에 갔다 왔고 산에 간 적은 없습니다. 라고 힘겹게 말하니 해도 정말 열이 왜 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셨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상하다. 20대 여자애가 쯔쯔가무시일 리가 없는데 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열제랑 진통제를 더 투여해 주세요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같이 있던 저희 엄마와 저는 눈이 딱 마주치면서 혹 동시에 고양이!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시골에 살던 저는 저희 집 고양이가 산책량이어서 들이고 산이고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쥐를 잡아다가 선물해주곤 했는데, 고양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쥐에 있던 진드기가 고양이를 타고 저에게로 와 제 배를 물어서 20대 여자애가 쯔쯔가무시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벌초를 다니거나 산에 다니는 60대 70대가 자주 걸리는 병을 제가 걸렸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서야 인지하게 된 진드기에게 물려서 난 딱지 자국. 간호사님들에게 달려가 이거 혹시? 라고 물으니 간호사 언니들도 이거다! 라며 외쳤더랬죠. 5일 입원하면서 병의 원인도 못 찾았던 것을 맞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틀 만에 완치가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입원비는 총 60만 원가량. 그러나 쯔쯔가무시가 국가관리 감염병이라서 나온 보험금은 120만 원. 와씨! 최고다. 퇴원을 하고 집에 가니 우리 집 흰 고양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깨끗하게 씻겨 놓았더랬죠. 그렇습니다. 이 사연의 상여자는 저희 어머니랍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청곡은 넬의 고양이 틀어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쯔쯔가무시 걸린 사람도 처음 보고 그게 보험료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거 해프닝이네요. 근데 어떻게 40도까지 열이 올랐는데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보통 40도까지 오르면은 의식 잃지 않아요? 좀 강하시네요. 되게 고통에. 신기합니다. 내일 고양이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20대 후반 펄떡이입니다. 혹시 펄디는 짬뽕이나 짜장면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중국집에 가면 무조건 짜장면 고를 정도로 짜장면을 좋아합니다만 아버지와의 함께 먹은 짜장면에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저의 점심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차려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야간 근무를 끝내고 점심까지 잠을 늘어지게 자다가 중국집에서 밥이나 먹고 오자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짜장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갔던 중국집은 맛도 있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이라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사람이 많았더랬죠. 저는 아버지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바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간짜장 곱빼기, 아버지는 항상 드시던 중국식 해물 우동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점은 저희 아버지는 식사를 참 빨리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시면 다 먹었지? 나 나가 있는다 라고 하시면서 종종 밖에 나가 계셔서
식사가 끝나지 않은 저를 곤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식사를 비슷하게 끝내려고 저도 같이 빠르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의 해물 우동이 일찍 나오고 저의 간짜장은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아버지가 우동을 거의 반쯤 드실 때쯤 저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여기 간짜장이요 하면서 저의 간짜장이 나왔고 급한 마음에 짜장면을 빠르게 비볐습니다. 그렇게 빨리 먹지 않아도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짜장면을 흡입하던 중 갑자기 입에서 우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초조한 마음에 빠르게 먹다 보니 어금니로 제 혀 뒤쪽을 아주 세게 씹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자 아버지가 왜 그래? 혀라도 씹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우동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혀 씹었나 봐요. 괜찮아요. 하고는 속으로 이거 피가 나가지고 짜장면 맛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던 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호흡으로 진정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상태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시점에서는 제가 괜찮다고 하고는 갑자기 머리를 식탁에 쿵 하더니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제 머리를 팔로 감싸고 뺨을 때려 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기절한 줄도 모르고 왜 자고 있는데 뺨까지 때리면서 깨우지? 라고 생각하며 그만 때리세요! 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일어나 보니 중국집이었고 직원분들이랑 조용히 밥을 먹던 사람들까지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짜장면 먹다가 기절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창피하고 당황스러워서 짜장면은 아깝지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절까지 했지만 몸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고 집에 가는 길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혀를 씹고 기절한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집에 가서 게임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그 집 짜장면한테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혀가 낳자마자 다시 그 짜장면 집에 가서 간짜장 곱빼기를 먹었고 기분 좋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가 아무리 빨리 드시고 먼저 밖으로 나가 계셔도 혼자 천천히 밥 먹고 느긋하게 식사하고 사탕까지 골라 먹는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층 더 강해진 거죠. 특이하게도 저는 아버지와의 이런저런 추억이 많으니 다음에 또 적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펄디가 요즘도 힙합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빈지노의 짐입니다. 베이스와 드럼이 맛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야, 음식을 빨리 드시다가 혀를 깨물고 기절을 하셨군요. 하긴 기절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옛날 막 보면은 막 혀 깨물고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저는 옛날에 한번 이렇게 어떤 느낌일까 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본 적은 있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안 깨물리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빈지노의 짐 듣겠습니다. 빈지노의 짐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에 거주하는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언젠간 펄밤에 사연을 보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다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다들 취미가 있으신가요? 제 취미는 영화 보기입니다. 다른 익스트림한 취미에 비해 평범할 수도 있으나 오랫동안 잔잔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게 이것뿐이네요. 저는 따지자면 시네필처럼 전문적인 깊이로 작품들을 볼 줄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에는 N차 관람이라고도 하죠. 처음으로 N차 관람을 한 영화는 고등학교 무렵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입니다. 당시 한 달 용돈이 15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돈을 모두 덩케르크를 12번 정도 관람하는데 탕진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전 특별히 전쟁 영화 광도 아니고 연출면에서 전문적으로 무언가 매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도입부부터 이어지는 쿵쿵거리는 사운드와 영화 내용에 과몰입을 하다 보니 밤새도록 또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봐도 계속 들더라고요. 아마 그게 영화관 자체를 사랑하게 된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싸돌아다닌다고 꾸중도 들었지만요. 저는 용인 토박이지만 겁이 많아서 서울 같은
복잡한 도시를 홀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심한 저에게 처음으로 용기를 내게 해준 것이 바로 용산 CGV의 아이맥스였습니다. 동네 영화관의 평범한 스크린만 보다가 그리 큰 벽 한 면이 선명한 스크린으로 가득 찬 용산 아이맥스는 저에게 신세계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건 3D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도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은 웅장함이잖아! 하며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당시 마땅히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이 없었던 저에게 영화관은 처음으로 덕질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속에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을 넘어 그 캐릭터에게까지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N차 관람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미성년자 때 개봉하여 보지 못했던 영화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재개봉을 하여 보러 갈 때면 그 소소한 벅참으로 혼자 내적 호들갑을 떨며 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 영화를 드디어 영화관에서 보는구나 하며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자주 실감합니다. 잠깐! 미성년자 때 청불 영화들을 어떻게 봤길래 당시 그게 재미있는 걸 알았냐고요?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아가씨를 지하철을 타고 먼 길을 떠나보고 왔습니다. 맨날 노트북이나 폰 화면으로 보다가 스크린으로 보니 마치 처음 영화를 관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1월에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를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본 게 중학교 2학년 겨울 영화 동아리 때였는데 그때 이 영화를 보고 사랑이란 뭘까 하며 첫사랑도 찾아오지 않은 나이에 괜히 감상에 젖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겐키 데스까? 제 사연이 나올 때쯤이면 관람한 후일까요? 한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니 그 영화에 얽힌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쓰다 보면 너무 두서가 없어질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쭈팔님께서 여러 번 보신 영화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항상 잔잔하신 목소리에 코지함을 느낍니다. 신청곡은 영화 아가씨의 사운드 트랙 나의 타마코 나의 수키입니다. 그 러브레터 여자 배우분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예전만큼 영화관을 가진 않는데요. 한창 볼 때는 정말 자주 갔었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영화 보는 모임을 그래도 좀 꾸준히 보려고 만들어서 동료들하고 같이 보고 영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던 게 같이 봤던 거는 저기였군요. 글래디에이터 2 였고 최근에 단다단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같이 봤었네요. 확실히 극장에서 보는 게 재밌습니다. 집중도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예전에 슬램덩크 감상회에서도 말했지만 좀 시간을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가서 한 상영 10분 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입장하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광고도 보고 그냥 그거 핸드폰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때 광고를 많이 봐요. 저는 광고를 볼 일이 평소에 없어가지고 집에 TV도 없고 유튜브 프리미엄 쓰고 있어가지고 그때 막 나오는 광고들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다가 이제 영화 나오고 불 꺼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티켓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본 영화는 아마데우스도 굉장히 여러 번 봤고요. 원스라는 영화도 굉장히 여러 번 봤고 뭐 틀어놓고 만화 그릴 때도 있었고 대체로 음악 영화들을 많이 틀어놨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좋으니까 약간 그냥 음악만 들어도 이 영화가 어디쯤 왔구나를 이제 알 수 있으니 그렇게 틀어놓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영화 아가씨의 사운드 트랙 나의 타마코 나의 수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가씨 OST 나의 타마코 나의 수키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가씨 1, 2부로 나눠져 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잘 찍는지 참 재밌게 봤고요. 얼마 전에 또 영화 하나 봤는데요.
히든 페이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콜롬비아 영화인데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봤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와, 너무 재밌던데요? 이것도 한번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감상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약간 에로틱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항상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그거를 제외해도 설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특이한 영화였고요. 특이하고 자극적인 영화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사연들은요. 12월 10일자 사연입니다. 그 사연을 좀 요즘에는 사연이 너무 많아서 제가 스킵을 하는 사연들이 예전엔 거의 다 읽다가 지금은 좀 넘기는 사연들도 생겼는데요. 그 뭐랄까 기준이 뭐냐면 야마라고 합니다. 야마. 보통 그 언론 쪽에서 이 기사에 야마가 있다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사연에도 야마가 있어야 한다. 뭐랄까요? 뭔가 핵심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했을 때 재미있는가. 그게 약간 약한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안 읽힐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사연이 스킵이 됐다면 마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30대를 바라보는 펄순이입니다. 오늘은 저의 중학교 시절 하여자 같았던 순간을 써보고자 합니다. 때는 중학교 1학년. 저는 일본 애니, 음악, 드라마 등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소위 오타쿠 소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은 구준표가 나오는 꽃보다 남자를 볼 때 저는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판 꽃보다 남자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계기로 주인공 역할을 맡은 마츠모토 준이라는 배우이자 아이돌을 파게 되었습니다. 마츠모토 준, 일명 마츠준은 아라시라는 전설적인 일본 아이돌 그룹의 막내이자 비주얼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터진 이유는 아라시에 얽힌 또 사연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저씨가 되었지만요. 무튼 꽃보다 남자를 계기로 아라시 노래도 많이 듣고 마츠준의 다양한 작품도 챙겨보았습니다. 물론 당시 같은 반에 마츠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도 없었달까요? 저는 여중을 다녔는데 다들 빅뱅, 2PM, 샤이니 등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아무튼 사건은 아주 짧았습니다. 당시 우리 반 학생들은 철없는 여중생이라 사물함, 책상, 교실 벽에 온갖 낙서를 해댔습니다. 주로 좋아하는 아이돌을 적곤 했죠. 태민 러브 펄순이, GD 마누라 주호미 등 처음 몇 명이 적기 시작하니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점점 낙서가 많아졌습니다. 저도 합세하여 낙서를 했습니다. 책상은 물론이고 교실 벽에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마츠준을 적어댔습니다. 어느 종례 시간 저희 담임 선생님은 수많은 낙서들을 분노하여 낙서한 녀석들 누구야? 당장 나와서 지워! 라며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지우면 됐는데 왜 그렇게 혼나는 게 무서웠는지 저는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몇몇 아이들이 능청스레 일어나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게다가 이게 남들이랑 비슷한 아이돌을 적었으면 묻혀서 몰랐을 텐데 마츠준을 적어놓고 앉아만 있으니 한 친구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이거 적은 거 너 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으나 저는 끝내 나 아닌데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구나 베드로. 정말 제가 쓴 사연이지만 너무 하여자네요. 그 친구의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커서 회사에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남들도 돕고 불의를 보면 못 참기도 한답니다. 누구나 다 못난 모습을 겪으며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때 친구들에게는 참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펀치넬로의 낙서 부탁드립니다. 불의를 못 참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게? 아이.
마츠모토준 이 친구구나. 아예 마츠모토준보다 나는 걔가 더 좋던데. 아라시 있잖아요. 저기 누구야? 저기 한 명 더 있어. 저기 잘생긴 그 연기하는 친구 하나 더 있어요. 니노미야. 난 니노미야 카스나리 좋아했거든요. 니노미야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전쟁 영화 있거든요.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인데 아버지의 깃발하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그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하나는 일본 입장에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주인공이 이 니노미야 카스나리인데 당시에 제가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또 일본 영화를 상영해주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작은 영화관이었는데 거기서 이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만화가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 제목이 뭐였더라? 황색눈물이었나? 황색눈물이야. 제목이 황색눈물. 황색눈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관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야. 그 아라시 팬들은 상영 중 사진을 찍지 말라고. 난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걸 영화 보다가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렇게 수없이 극장에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아라시라는 그룹의 이 주연이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구나를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나는 몰랐어. 왜냐면은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자연스러워서. 근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청년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전부 아라시 멤버였던 거예요. 근데 연기들을 다 잘하더라고.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마츠모토 준도 여기 나오고. 그래서 혹시 사연자분께서 이거 여기 아라시가 멤버가 전부 나오거든요. 황색 눈물이라는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또 만화가 얘기라서 또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 근데 저 볼 때는 뭐 저랑 그때 이제 수자님이랑 같이 봤는데 그때는 뭐 딱히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 잘 봤고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일본 영화들 보는 재미가 또 쏠쏠했죠. 자, 근데 아라시 노래를 신청하진 않으셨네요. 펀치넬로의 낙서를 신청하셨군요. 틀어드리겠습니다. 펀치넬로의 낙서였습니다. 백예린님이 피처링을 하셨군요. 잘 지내시는지. 자, 다음 사연은 하찮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이제는 더 추워질 날만 남은 듯합니다. 대인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십시오. 추워서 몸이 움츠러드는 이럴 때에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틈틈이 운동도 하시고요. 물론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 화가 나는 특이 체질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예정일보다 엄마 뱃속에서 한 달가량 일찍 나온 저는 소아천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뛰어논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자라면서 천식은 완치가 되었고 이제는 감기조차 잘 걸리지 않는 튼실한 몸을 갖게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 저는 훌륭한 운동 헤이터 펄떡이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돈다고들 하는데 저는 운동을 하면 알 수 없는 분노가 전신을 휘감습니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화가 납니다. 잠깐 헬스장에 다녔을 때는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눈물을 찔끔 흘린 적도 있고요. 링피트를 하다가 링을 집어던져서 닌텐도 조이콘의 A 버튼이 잘 눌리지 않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한 거는 문화센터인데 문화센터에서 한 요가인데 너무나 친절하신 선생님인데도 가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하루 20분만 가벼운 홈 트레이닝을 해보자고 다짐했는데요. 딱 4일 하고 관뒀습니다. 이것이 올해 3번째 홈트 도전입니다. 도전은 실패했지만 운동을 안 하니 퇴근 후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운동이 왜 이렇게 싫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숨차는 것에 거부감이 심한 게 가장 큰 문제인 듯합니다. 또 워낙 땀이 많은 체질이라서 피부 위로 땀이 흐르는 감각도 불쾌하게 느껴지고 숨이 적당히 차고 땀이 적당히 나야 운동에 의미가 있는 건데 말이죠.
운동을 고통으로 느끼는 역치가 굉장히 낮다고 해야 할까요? 운동하면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 영상도 보고 신나는 노래도 들어가며 재미있는 구석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런 보상보다 고통이 더 크게 느껴져서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다이어트도 필요하지만 일단 체력이 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져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요. 운동만 하면 성질이 나는 저, 어떻게 하면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헬스스톤의 권위자 펄디와 운동 애호가 펄떡이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둥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청곡은 제가 아주 가끔 1시간씩 산책을 할 때 자주 듣는 곡입니다. 채플론의 Good Luck Baby. 하지 마세요, 그냥. 화가 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저처럼 40대가 되면은 그냥 해야만 한다라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그냥 살기 위해서. 화나고 뭐고 간에 안 하면 뒤진다. 해야만 한다라는 그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때 하세요, 그냥. 뭐 억지로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채플런의 굿락 베이비 듣겠습니다. 저도 안 해요, 근데 잘. 50대면 해야겠다. 채플런의 굿락 베이비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노래가 실제로 느려진 거였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쭈펄 채널뿐만 아니라 긴펄 채널까지 열심히 보는 진성 펄순이랍니다. 발더스 게이트 10편짜리 영상도 전부 다 봤고 최근엔 사일런트 힐 게임도 다 봤고요. 웬만하면 노잼 게임 영상까지 다 보는 편이니 펄떡이 인정이지요? 자, 펄떡이가 맞는지 구구절절 쓴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정도 된 이야기네요. 제가 중1인가 2인가 기억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당시에 조용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웃겼던 남사친이 있었습니다. 호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취미나 음악 취향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랍니다. 저희는 남자애들 몇 명과 여자애들 몇 명 이렇게 무리로 친하게 지냈었어요. 저는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호민이를 점점 짝사랑하게 되었죠. 그 당시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저희는 공중전화와 집전화로 열심히 통화도 하면서 친해졌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민이와 다른 절친 친구가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슬펐지만 어차피 용기는 없었던 터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켜보게 되었답니다. 둘이 사귀는 기간에도 저희는 친했답니다. 다만 호민이와 제 친구는 그렇게 오래 사귀진 않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사연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 친구의 잘못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왜냐면 호민이를 위로해주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하지만 제 절친과 사귀다 헤어진 거였기 때문에 계속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지금 쓰면서도 헷갈리는데 친하게 지낸 기간이 제 친구와 사귀기 전인지 헤어질 때쯤인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물론 그 후에도 저는 먼발치에서 좋아했었답니다. 중3쯤 되면서 서서히 멀어졌고 고등학교는 당시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의 짝사랑도 마무리되었죠. 그렇지만 저는 꽤나 오랫동안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한 20대 중반까지는 한 번씩 추억했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려나 하면서 말이죠. SNS 같은 데서도 한두 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진 못했습니다. 27년은 된 일이네요. 그러다가 얼마 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후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긴펄 채널을 보는데 어라? 너무 익숙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쭈펄님 친동생이니까 둘이 닮았으니 익숙한 거겠지 하고 넘겨봤습니다. 와, 저걸 디자인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쭈펄님 가족은 완전 예술인의 피가 흐르는구나. 그러고 넘어갔죠. 그러다 쭈펄 본 채널에 친동생분 영상이 올라온 날 운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잠깐, 아는 사람 같은데? 급하게 집에 가서 졸업 앨범을 다 펼쳐서 찾아보았어요. 역시나! 어릴 때 얼굴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학교 아기 때 얼굴만 기억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도 한 번에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얼마나 반갑던지 말이죠. 졸업 앨범 다시 보면서 그 당시에 친구들이 정말 다 기억나더군요. 저는 학창시절이 그다지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은데 중학교 시절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중학교 때 친구와 연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주펄님 친동생을 짝사랑하고 아 그게 내 동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그게? 지금은 주펄님 채널로 힐링하면서 사는 걸 보면 제 개그 취향이 한결같긴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펄님 고등학교가 저희 친언니랑 같은 고등학교에서 예전엔 공통점이 있다고 좋아했었는데 더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오랜만에 졸업 앨범 뒤적거리는데 맨 뒷장에 모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통으로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집 전화번호가 저의 핸드폰 뒷자리인데 주펄님도 비슷하신가요? 궁금한 것은 왜 주펄님과 친동생은 다른 중학교를 다니신 건가요? 만약 같은 곳이었다면 바로 알았을지도 몰랐겠네요. 제 짝사랑 이야기는 어쩐지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건데 뭔가 주펄님과 자그마하게 이어지는 기분이라 기쁘게 사연 올려봅니다. 호영아 더욱 번창하고 잘 지내거라. 27년 전이라 이제는 솔직히 존댓말로 인사하고 싶네요. 신청곡은 제가 중학교 때 빠져 있었던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사연 읽으면서도 친구랑 사귀었다는 남자애가 내 동생인지 몰랐어요. 이걸 왜 상관없는 얘기를 앞뒤로 붙였지? 이 생각만 했어. 아, 그랬어요? 내 동생 좋아했어요? 재수씨 될 뻔했네? 웃기다. 저랑 제 동생이 다른 중학교를 다닌 이유는 일산으로 이사를 왔을 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교로 배정이 되잖아요, 동생은. 그때 그냥 다른 중학교가 됐어요. 워낙 중학교가 이렇게 여기저기 일산에 많으니까 비슷한 곳인데도 다른 데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산중으로 가고 동생은 한수중으로 갔었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시험 쳐서 이제 갔는데 일산은 여기서도 이제 시험 쳐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서열이 있었거든요. 백석, 백신, 대진, 뭐 주엽, 정발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있어가지고 저는 백신 가고 동생은 정발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수중 나오셨겠네요. 한수중 나오셨구나. 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내 동생 저기 양아치였는데. 아니 되게 불량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멀쩡한데 아이 웃기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당황했는지 진짜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에 바다 듣겠습니다.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에 바다였습니다. 이 노래도 참 제가 좋아했었는데 뮤직비디오가 특이합니다. 화면이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처럼 이제 돌아가는데 노래는 그대로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찍었냐? 일단 노래를 거꾸로 녹음을 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거꾸로 재생하면은 막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따라 불러 입모양으로.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재생을 시켜. 그러면은 입모양은 노래처럼 나오는데 막 자동차들은 뒤로 가고 사람들도 막 뒤로 걸어. 그런 식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 거꾸로 돌리면은 뭐 피가 모자른다고 막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거기 거꾸로 돌리면은 피가 모자라 배고파 사탄 숭배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말이죠. 참 배고프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2월 12일자 사연이었고요. 오늘 평행세계의 재수씨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아마 오늘 썸네일 제목도 평행세계의 재수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 보이시는 왼쪽 아래에 카페, 주펄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 후쯤에는 사연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말이지요. 아까 전에 제가 자주 보는 영화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그 노래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노래 하나 원스 OST 중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마지막을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